안녕하세요. 저 김정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토요일부터 참 아침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5개 프로젝트를 이제 메인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초반에 조금 방금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일, 그러니까 흔히 조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는데 이제 과연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일을 했는지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스스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는 말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말이 미국에서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약간씩 번역이 다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조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경관 건축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경관 건축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오피스 바뀜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프랙티스랑 좀 더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는 그야말로 랜드스케이프를 건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랜드스케이프라는 거는 풍경이라는 말하고 좀 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어떤 총체적인 어떤 것을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랜드스케이프 안에 들어있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저희의 설계의 대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저희가 막 고층 건물 같은 걸 설계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뭐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저희가 대상지를 받으면 저희는 항상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계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경이 뭐지?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프랙티스와는 조금 다른 범위의 일을 저희가 이제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게 근대화 이후에 딱딱 나눠진 그런 건축이면 건물만 하고 조경이면 뭐만 하고 이제 이런 업역의 체제로서는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복잡한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수록 경계부에서 생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경계부에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할 때 이제 항상 그런 업역과 업역이 나눠지는 그런 경계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흔히 조경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5개 프로젝트도 이제 그 선정 이유가 웬만큼 그런 것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협업이면 협업.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서 대상지를 대했던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이 산수 전략인데요. 이제 산수 전략이 뭐냐, 이제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외산자의 물수자인데, 정말 그 글자 그대로 말을 하면, 이제 산과 물이 자연을 이루는 요소니까, 자연을 다루는 전략.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서울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 산이 한 개 있는데, 해발 고도가 350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동네 야산 같은 그런 산인데 굉장히 그 산은 이제 신성시하고 굉장히 등산하고 막 이러는 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있다가 서울에 이제 와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과 물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장애물이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큰 그 장점이자 또 서울에서 랜드스케이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어떤 배경이자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랜드스케이프를 한다는 거는 반드시 산하고 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산수 전략이라고 이름을 줬던 건 아니지만 한 2년, 3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산과 물을 다루는 전략이겠다. 사실은 처음엔 약간 그런 협의의 산수 전략으로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을 계속하고 지금 한 8년째 지금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범위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리터럴하게 산과 물이 대상지에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자연이 3가지 정도의 자연의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흔히 프리스틴 네이처라고 부르는 실제 진짜 자연 그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모사된 자연 그러니까 도시에 자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면서 그걸 자연을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딱 자연처럼 보이는 자연 세 번째는 저희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대체 자연
그러니까 겉보기에도 자연이 아니고 실제 자연도 아닌데 이게 주는 공간 경험이나 기능이 자연인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요새 이제 만들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저희는 보는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5개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보여드린 양화한강공원. 근데 이것은 모사된 자연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물론 기능도 있지만 나머지 4개는 그 대체 자연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자연에 나갔을 때 느끼는 자연의 공간 경험, 그것을 이제 재현하는 거죠. 경험을 재현하는 거. 겉보기에 자연적이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 내용으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먼저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자연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겸재정선의 이제 진경산수화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뭐가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원도 그렇고 광장도 그렇고 이게 사실 광장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약간 혼돈이 있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자연을 그냥 거니는 자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산하고 물이 좋기 때문에 대나리 보찜 싸서 그냥 이렇게 유람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었다고 저희는 봤어요. 물론 저희가 뭐 한중일을 그렇게 비교할 만큼 박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 정말 이 산을 보고 이것을 이제 산과 물을 그냥 찾아다니면서 좋은 데를 그대로 즐기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그것을 굳이 그렇게 요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의 자연을 향유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2008년에 당선된 현상설계였는데요. 광교 신도시가 근린공원이 13개가 있는데 그게 다, 한 개 빼고는 다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는 다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공원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다 쓸모없는 땅에 이제 다 공원을 배치를 시켜놓은 거죠.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이제 현상 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제일 어려운 걸 다 이렇게 조경으로 이렇게 밀어 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맨 마지막에 조경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산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평평한 데 찾아서 그냥 이렇게 대강 그러니까 뭐 광장 만들고 운동장 만들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기자기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식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걸으면서 즐기는 한동안 그거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을 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것은 이게 이제 광교 신도시 전체 맵인데요. 여기 보라색 칠해진 것이 다 근린공원 부지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분홍색으로 칠한 게 8% 경사 이하의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공원이라는 거는 사실 센트럴파크가 좋은 이유가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점심때 그냥 샌드위치 사가서 있고 바로 근무지로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스턴트 네이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 안에. 그래서 저희는 광교 신도시 공원도 그래야 한다고 봤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화로 갈아 신지 않고 하이힐 신고 이제 말하자면 갈 수 있는 곳이 도시공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컨셉은 하이힐을 신고 정상에 오르다가 컨셉이었고, 8%는 이제 8% 이하의 경사도 그거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8%라는 것이 이제 일반 분들에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경사도거든요. 그러니까 100m 갔을 때 8m가 올라오는 경사면 8% 경사인데요. 그러면 장애인 분들께서 휠체어에 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법에서의 그 맥시멈 경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길이 8% 이하의 경사로가 하나는 다 있도록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서울에서 첫 번째로 당선됐던 현상 설계고, 이게 이제 지어질 때 설계 감리까지 저희가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5개 본격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양화한강공원입니다. 그 양화지구의 위치는 이제 많이들 가보셨던 선유도 공원, 맞은편이 양화지구예요. 그래서 선유도 공원에 가시려면 양화지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고 이제 걸어서 선유도로 주로 넘어가시는데요. 저희가 이 양화지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한강이 주로 고수부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강이 원래는 70년대 이 한강 제방을 콘크리트로 하기 전까지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용산역까지 물이 범람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한강 전체가 다 이렇게 샌드 비치였거든요. 모래톱이었는데 그게 산업 도시화가 많이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연 재해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그래서 70년대 초에 이제 서울시에서 한강변을 콘크리트 재방화하는 이제 공사를 다 했는데 그때 이제 그 3단으로 다 만들었었어요. 고수부가 있고 중수부가 있고 저수부가 있고. 그래서 한강이 잘 모르시겠지만 하루에도 이 밀물 썰물차가 1m 정도씩 나는 강이거든요. 위에서 이제 그 물이 내려오는 수위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저수부는 하루 중에도 잠길 때가 있고요. 중수부는 보통 때는 안 잠기는 곳이고 고수부는 웬만큼 비가 많이 와도 안 잠기도록 주로 시설물들 화장실이나 뭐 이런 상점 같은 건 다 고수부에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서의 이용 가치보다는 매니지하기 좋도록 만든 굉장히 엔지니어링한 그런 3단의 단위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름에 이제 물이 넘치면 물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올 때 뻘을 가지고 오거든요. 위에서부터 진흙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뻘이 다 쌓여요. 그 3단에 쌓이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도 그 뻘은 남아 있거든요. 3단에.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다 치워진다고 가서 몰랐지만 그 뻘을 치우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엄청난 인력과 그 장비를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화한강공원 그 공사 전인데 이게 이제 보통 비가 많이 오면 이 중수부까지 물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굉장히 중장비를 동원해서 뻘을 치우는 일들을 굉장히 단시간 내에 해야 하고 하루 만에 이 뻘을 치우지 않으면 이제 뻘은 그 파이 크러스트처럼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깨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원을 다시 만드는데 그냥 뭐 풀 심고 나무 심고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지형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부, 중수부, 고수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요 급사면부를 이렇게 벌린 거예요.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들의 연속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뻘이 차더라도 이것이 물과 함께 같이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이제 제목에 머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만든 게 이게 물론 여가의 기능을 하지만 도시의 어떤 방제 시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형을 바꿨던 프로젝트이고요. 이게 이제 지형도 컨투어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등고선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저수부, 중수부, 또 고수부의 레벨은 그러니까 표고는 원래대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런 데를 벌려서 사면을 만든 거죠. 아이고. 예. 사면을 만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다 한 4%에서 12% 정도의 사면들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각각의 사면들이 다 다른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수리 역학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지형들을 어떻게 하면 물이 더 빨리 확 잘 빠져나가는 지형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이드로다이나믹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유체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런 골들이 물이 이렇게 같이 빠져나가기 되게 쉬운 그런 골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뻘이 빠져나가는 거 말씀드리면 이게 평상시에 이제 양화한강공원의 모습이고요.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제 말하자면 뻘이 물과 함께 이제 쭉 쌓이는 거죠. 중수부까지. 그런데 물이 나가고 나면 이렇게 원래는 뻘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바꾸는 거는 사면들이 쭉 있기 때문에 물이 나갈 때 뻘도 같이 함께 빠진다. 이제 이런 컨셉 다이어그램이었고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플랜이고요. 시공 중의 모습인데요. 이제 먼저 지형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따로 물막이 공사 같은 게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콘크리트 호환에다가 사석을 이렇게 쭉 부어서 자연스러운 호환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수호환까지 양화의 그 양자가 버드나무 양자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를 최대한 많이 물가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수호환까지 버드나무 양자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 양자를 최대한 많이 물가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지형을 만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뭐 서울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설계를 내는 순간 사실은 설계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희는 봐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컨셉대로 그 빨리빨리 그 뻘이 빠져나가려면 사실은 호환이 이렇게 쭉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뻘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자꾸만 그 경계부에 이렇게 나무를 자꾸 심으세요. 관목 같은 거를. 설계도에 없는 관목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서 일요일날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다 뽑았어요. 그 나무들을. 예, 근데 뭐 그분들도 다 사정이 물론 있으시죠. 이제 그래야 하는 이유들이.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왜냐면 이게 뭐 설계자의 에고라기보다는 전체 설계 컨셉이 이제 그 뻘을 빨리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이유로 더 지형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나무를 다 막아버리는 형국이라 저희가 나무를 이렇게 다 뽑고 또 그 나무값도 또 물어드리고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2011년에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에 선유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면들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끝에는 맨 가장자리 그 저수부에는 보행로가 있죠. 그래서 이 보행로는 하루에도 한 번씩은 잠기는 보행로고요. 겨울철에도. 예, 그리고 이제 사석이 이렇게 쭉 부어져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강에는 이렇게 봉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물과 만났었거든요. 어떤 그런 공간 경험의 재현. 예,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원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돌 사이사이에도 달맞이꽃이라는 풀을 많이 심어서 좀 이렇게 자연적으로 천의가 일어나도록 처음에 좀 유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수위에 따라서 또 저희가 그 물의 엣지가 변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딱 3단 직각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 이제 그 유선형의 그런 엣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갈수록 물이 레벨이 낮을 때이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눈이 오면 이렇게 또 바뀌고요. 이거는 여름에 범람했을 때, 예, 거의 이제 직선의 엣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마치 섬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 그래서 이건 여름에 범람했을 때 이제 모습이고요. 호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도시를 배경으로 굉장히 색다른 이컬러지가 만들어지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이 고수부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운동하고 산책하고 계시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내가 바로 옆으로 이제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3단 구조의 한강일 때는 사실은 없는 경험이었어요. 고수부에 사람이 있어도 물이 옆에 보이지 않고, 사실은 그 파리의 사느강 같은 게 좋은 이유가 걸을 때 바로 옆에 물이 찰랑거리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수위 변화 없이. 근데 이제 여름에 보통 이제 물이 넘치면 한강에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양화한강공원은 그래서 굉장히 넘쳤을 때 또 더 멋있는, 예, 그런 강변이 됐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굉장히 흔히 말하는 자연스러운 이제 물의 엣지가 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굉장히 물이 많이 차 있는데 낚시하는 분들 이렇게 계시고요. 예, 여전히 위에는 산책하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가 범람 후에도 많이 이루어지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양화항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강 르네상스 통해서 많이 이제 그 하드 페이빙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곳은 여름에 이제 범람한 뒤에는 많이 깨지고 그래서 그 교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뻘 작업도 많이 드는데, 양화한강공원은 그 뻘 치우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예. 이거는 그 사석 호환이랑 저희가 약간 그 캔틸레버 되는 블락으로 밖에 덧대서 좀 더 그 평평한 곳을 많이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연 같은 게 있을 때 여기서 공연을 하고, 이쪽 사면이 이제 13% 경사인데 13%가 야외 노천극장 그 좌석의 경사가 13%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앉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야외 무대처럼 만드는 곳이고요. 여름에 여기서 이제 치킨 시켜 드시고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이 뒤쪽 켜에는 또 다른 이런 이제 나무와 이런 그 경사로 인한 공간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건 비가 올 때 이제 장면이고요. 이건 가을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정도에 찍은 사진인데 사석들이 이제 계속 여전히 잘 있고,
또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는 이제 일부 돌은 또 쓸려 나가면서 거기 진흙이 채워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사석이 이제 그야말로 자연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건너편 선유도에서 본 모습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야외 무대에 있는 그쪽인데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가 다 사면이기 때문에 혹시 유모차 같은 게 쭉 내려가다 물로 빠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안전턱인데 이것도 이제 뻘이 여기 고일까봐 저희가 밑에 다 뚫어서 물하고 같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평소에는 앉아서도 또 쉬실 수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사용들을 하시고, 이런 펜스도 최대한 이제 눈에 안 거슬리도록, 근데 보통 이제 물가라고 파란색으로 원래는 칠해달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더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색상 조사를 다 해서 가장 물가에서 눈에 안 띄는 색깔을 골라서 갈색 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펜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사석이 또 약간 내려간 부분은 이렇게 그 진흙들이 쌓이면서 그러니까 머드 비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풀들도 또 원래 있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쪽 호안 쪽으로 또 더 많이 풀들이 자라고 해서 좀 더 자연적인 천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정선 겸재대 선생이 양화 근처에서 현령인가 현감인가 하는 벼슬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화나 선유 쪽에 그림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바로바로 강과 만나는 이런 나루터의 모습이 양화의 옛날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사면이 물과 만나는 그런 공간감을 굉장히 많이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원 만들자마자 저희 가족들 같이 이제 가서 저희 직업의 또 좋은 점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놀고 그랬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당인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원화 설계안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당인리 지금 발전소 요 근처 마포 쪽인데요. 이거를 굉장히 큰 발전소인데 이거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작년에 현상 설계가 있었어요. 저희가 냈다가 당선은 되지 않았는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당선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저희는 마음에 남는 프로젝트라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슈가 있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목은 떨멀시티였는데요. 그러니까 떨멀시티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이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랜드스케이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기후 조건이에요. 일단 겨울에는 거의 식물이 다 안 산다고 봐야 되고, 수경시설 같은 것도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공원을 정말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기간이 길어봤자 1년에 한 3달, 2~3달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겨울이 자꾸 온난화된다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기후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공원을 만들면 적어도 앞으로 50년, 100년은 써야 되는데 지금 시점의 기후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기후변화에 좀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특히 또 이 복합 화력발전소는 뭐냐면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기를 만들 때 나오는 그 증기로 그 온수를 또 덮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합 화력발전소인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폐열 같은 것들이 있어요. 폐열이나 온배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온도 조절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던 이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또 공원에서 사용되는 그 전력을 이제 공원을 만든다는 거는 어떤 더 친환경적인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을 좀 줄이는 의미에서 공원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공원에서 다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그것도 또 해봤던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그런 공원을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아루비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링 펌이 있어요. 그 아루비랑 같이 이제 협업을 했었는데요. 그 Thermal Sensation Index라고 이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일사량하고 풍속, 기온 이 세 가지 변수를 공식에 대입하면 어떤 그 특정 지역의 thermal comfort 지수가 나와요. 그 온도 기후 쾌적성이라는 지수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앞, 뭐 강변 또 저희가 만드는 지형의 구석구석을 다 그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룹하고 저희가 이제 지형 설계를 해서 아룹이 이걸 지수를 해서 주면 저희가 또 그걸 보고 변경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설계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 온도공원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가장 메인이 됐던 세 가지 컨셉이 뭐였냐면, 여름 바람을 끌어들이는 지형.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나라의 가장 메인 풍향이 남서풍이거든요. 그래서 지형을 다 남서풍의 바람이 골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여름에 그쪽으로 골을 생겨서 그 골을 지나면서 바람이 더 세지도록 그렇게 지형 설계를 했고요. 그림자 식재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형을 만들어서 남사면, 북사면이 생기는데 식재를 다 북사면 쪽에만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곳은 더 시원해지고 대신 남쪽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겨울에 남쪽으로 햇빛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더 따뜻해지도록 식재를 이용했었고 온돌 벤치는 뭐냐면 그 발전소에서 발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석탄이나 어떤 천연가스 같은 거를 이제 태우면 거기서 그게 이제 터빈을 돌리거든요. 터빈을 돌리면 그 터빈이 돌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터빈이 돌면서 이게 뜨거워져서 냉각수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그 터빈을 식혀야 돼요. 과열되지 않도록. 근데 그러면 그 물이 뜨거워지겠죠. 근데 이제 그 물이 이제 한강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게 보통 한강 그 물보다 한 8도 정도가 높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다시 물론 나가서 금방 다시 섞이긴 하지만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온배수를 바로 한강으로 디스차지 안 하고 한 바퀴 돌게 하면서 그게 어떤 그 벤치를 덮이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고안을 해서 이제 온돌 벤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지형들인데 이런 지형을 이제 남서풍의 그 바람들이 잘 빠져나가면서 또 남과 북사면을 조금하게 계속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thermal comfort 지수가 다 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형 설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 본 건데 지금 이게 저희가 지형을 만들기 전에 그 공식을 돌렸을 때 말하자면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강변이 되게 시원하고요. 건물 사이사이가 이제 이런 연구 음지들이 생기니까 되게 시원한데 이 공원 부지는 땡볕이죠 완전히.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더운 사람이 이제 이거는 이제 6월달 오후 2시에 5시 사이인데요. 사람이 굉장히 그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기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지형 조성을 해서 다시 공식을 대입해 봤더니 이렇게 공원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시원한 스팟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형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림자 식재라고 했던 그 나무를 북쪽 사면에 심었을 때 여름에도 굉장히 강변과 같은 시원한 이런 스팟들이 공원 전반에 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한여름의 샷으로 저희가 만든 건데요. 이쪽에 이제 뭐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곳들에만 몰려 있고 중간중간 북사면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거 반대로 겨울인데요. 겨울에는 이제 저희가 또 그 강변이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것 때문에 시원했지만 반대로 겨울에는 이제 굉장히 추운 거죠. 온 사이트가 전부 다 이제 완전히 냉한 곳이라 거의 겨울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인데 저희가 지형을 설계를 한 것을 보면 주로 남사면 쪽은 굉장히 따뜻한 거죠. 여기 인덱스에 거의 이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thermal comfort를 가지고 있는 스팟들이 생겼습니다. 겨울철 모습이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게 온돌 벤치인데요. 이런 온돌형 통석들이 이제 이런 그 벤치들의 엣지에 들어가게 돼서 온배수가 돌면서 히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겨울에 눈이 올 때도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플랜이고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가 이제 홍대 쪽이 이쪽이고요. 홍대 쪽에서 이제 오는 보행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 흐름이 공원으로 들어와서 마치 동선의 다발들처럼 쭉 연결된 다음에 한강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원에서 쓰이는 전력은 웬만하면 공원에서 다 만들자. 그래서 풍력으로 돌아가는 그 라이팅 폴이라든지 또 주차장 위에 캐노피가 태양광을 이제 발전시키는 태양광 캐노피도 아까 이제 그 아루비랑 같이 해서 설계를 했고요. 예, 그런 것들 또 온배수의 자연열을 이용해서 또 뭐 부동액을 데워서 온돌 벤치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제 그 지하랑 지상의 물 저장소를 또 만들어서 그것들을 공원에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조경수나 관수로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전력은 선유도 공원의 1년 전력 소비량을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디자인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설계한 그 풍력을 이용한 LED 램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세거든요. 그래서 풍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전력을 만들어서 LED 램프로 밝히게 되는 예,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물론 공원이지만 사실은 밑에 더 중요한 프로그램은 화력발전소가 지하에 있다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선 사이사이에 그런 비상 탈출로라든지 그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입구들을 다 만들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이런 지형을 만든 설계의 이점이 지형 사이사이로 그런 것들을 다 기능을 넣어서 쓰되 보통 공원 이용자들은 이제 잘 못 느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이점이 있었고요. 홍대 권역 보행축이랑 어떻게 이제 만나는지 공원 동선이랑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하 저류지랑 지상 저류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 지형의 그런 이제 오목한 부분들로 빗물을 모은 다음에 저수했다가 용수를 쓰고 이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단면인데요. 이제 화력발전소 터빈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이 위가 이제 이런 지형이 생기는데, 이런 지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배출구도 있어야 되고, 그 뜨거운 증기를 내보내는 것도 있어야 되고, DA도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그 비상 진입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이 지형들과 다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따로 현상 설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재 4기, 5기 그 발전소가 문화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약간 문화 시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 제안했던 것이고요. 예, 기존의 탱크는 이제 그 공간감을 이용해서 원형극장으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였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현대캐피탈 그 프로 배구팀이 있는데 그 배구팀이 그 천안에 복합 훈련 캠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은 황두진 선생님이 하셨고요. 저희가 그 했던 외부 공간인데 이제 다른 분야를 공부하시다가 조경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설계가 어렵다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정해진 게 없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꼭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아웃도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벽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물론 이제 그걸 잘 만드는 것은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더해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리퀘어먼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공원이나 아웃도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뭐를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클라이언트나 건축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거의 이제 주신 디렉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었고 공사비는 정해져 있었고 뭔가 물 관련된 수경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축가의 그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거 외에는 저희가 그야말로 백지에 그림 그리는 듯한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호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뻘을 되게 잘해봐야 되겠다는 게 있었고, 당인리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니까 뭔가 화력발전소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기후에 관련된. 굉장히 거기서 이제 강하게 나오는 컨셉들이 있었는데, 이 풀 오브 리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던 프로젝트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건축 설계가 많이 완성된 상태였어요, 거의. 그래서 이 건물 디자인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 컨텍스트였고요, 문맥이었고, 하나는 또 이쪽에 사이트
아래쪽에 저수지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저수지와 우리 새로 설계될 물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의 실마리가 되어줬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대상지 평면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건물이 딱 그 정방형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배구 선수들이 먹고 자고 훈련하고 또 재활 치료받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캠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 플랜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그 이 주변으로 주름 잡는 형태의 지형들을 쭉 넣고요. 그 다음에 건물하고 약간 빗겨놔서 연못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연못 이름이 좀 전에 제목이었던 Pool of Rivers라고 제가 지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여울의 못. 여울이라는 게 이제 물이 이제 개천에서 흘러내릴 때 물이 이렇게 딱딱 뭐라 그러죠? 그 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약간 작은 소용돌이 같은 걸 여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울의 못이라고 저희가 이름 지은 말하자면 캐스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캐스케이드는 이 아래쪽에 위치한 저수지와 관계를 지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지금 건물이 또 약간 그런 한옥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저희는 봤어요. 전혀 외양이 한옥 같진 않지만 어떤 그런 그 건축 원리나 이 안쪽의 내부 공간들의 배치 같은 것들이 한옥과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느껴서 저희는 이제 한국 정원을 이제 재해석한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Pool of Rivers 여울의 못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건물하고 같이 보는 뷰인데 어떤 건물에서 그 외벽으로 익스텐디드 메탈을 쓰고 있었어요. 익스텐디드 메탈이 뭐냐면 알루미늄 판을 이렇게 기계로 찍은 다음에 잡아서 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유선형의 그런 패턴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황준희 선생님께서는 그 햇빛 조절하는 용으로 쓰셨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저희는 이제 바닥에 한번 깔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익스펜디드 메탈이 다 굉장히 여러 각도를 가진 그 각도라 재료라 이게 햇빛이 닿았을 때 그 반사각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이 닿았을 때 물이 그 튀고 흐르는 방향도 다 제각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런 물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건축에서 이것을 햇빛과 만났을 때 효과를 생각하셨다면 저희는 물과 만났을 때의 효과 거기에 플러스 겨울에 물이 흐르지 않았을 때 햇빛과 만나는 효과 그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해서 캐스케이드의 바닥으로 썼던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입으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땅에 깔려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는데 물이 흐르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쪽으로 가까워 내려와서 오면 물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 오른쪽에 이제 그 캐스케이드가 보이게 되는 그리고 그 뒷배경으로 또 건물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입구감을 만들어주는 장치 전체 사이트를 보면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캐스케이드가 있고 중간중간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보행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런 다리에 있는 모티브가 이게 많이 보셨던 아마 무늬일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그 정원에 항상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리에 안상이라는 무늬가 많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정원에서 따온 모티브를 다리에 이제 음각을 시켰었죠. 그래서 이제 물이 흐르지 않을 때나 물이 흐르면 이렇게 이제 그 해가 질 때 이럴 때 굉장히 은갈치 비늘 같은 그런 반짝반짝한 것이 물 전체적으로 쫙 이제 반짝반짝거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물이 내려오면서 익스펜디드 메탈을 면을 칠 때 물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 공기를 거기 넣게 돼요. 에어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 정화작용도 같이 일어나고요. 그 정화작용이 여울에서 정화작용이 그 자연 생태계에서의 바로 그 되게 자연스러운 정화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혀 자연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연의 기능을 담은 그런 이제 장치를 저희가 만들었었고 이것도 역시 그냥 그 땅을 한 거풀 벗겼을 때 밑에 이제 워터 테이블이 드러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저희가 좀 의도를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도 조명하고 만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뒤에 지형을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이트가 그 북쪽으로는 약간 폐차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가려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메타세콰이아 이거는 심은 직후라서 사실은 나뭇잎이 꽉 차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길고 정형적인 메타세콰이아를 쭉 두른 다음에 그 사이트 안쪽으로는 주름지는 형태의 지형을 만들어서 캐스케이드 뒷배경이 되면서 또 어떤 사이트를 바깥 부분하고 좀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그런 장치로 만들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이제 보이는 뷰인데요. 캐스케이드가 쭉 흐르고 있고, 이제 말하면 좀, 이 바퀴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사이트 바깥에 있던 저수지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저수지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너무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이제 따로 여기 물이 모이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서 어떤 말하자면 그 종착역은 이 저수지처럼 그렇게 생각되도록 어떤 간접적인 관계를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포장인데요. 포장을 저희가 뭐 흔히 쓰는 그런 블럭 재질 같은 걸 쓰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 기계로 이렇게 흠을 냈어요. 홈을 다 내서 스코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다 이제 이렇게 파진 홈들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이게 다 배수구 역할을 해요. 물길 역할들을 다 해요. 그리고 넌슬립이라고 하는 그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이제 표현을 또 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자연의 경험이라는 게 이게 그냥 그 하드 페이빙 포장일 때랑 또 물에 젖었을 때랑 상대적으로 물에 젖은 어떤 그런 아스팔트가 주는 느낌이 훨씬 자연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거기서 올라오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시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그런 물에 확 젖었을 때 그런 순간적인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찰나적인 그런 자연의 공간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각각 다른 포장들이 만나는 이제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작은 부분인데 텃밭을 만들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텃밭이 보통 이제 이렇게 허리 구부리고 하는 그런 텃밭이 아니라 여기 이제 배구 선수들이 키가 되게 크시잖아요. 그래서 구부리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그 키에 맞게 이제 텃밭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배구 선수들이 경작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그 주방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쓰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휠체어 탄 분도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 높이로 만들었거든요. 1.1m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달 수 있고 이쪽에서는 일어서서 입식으로 경작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고요. 그 서소문 박 역사유적지라고 천주교 신자분들이 계시면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유적지를 그야말로 유적지로 만드는,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성인 유적지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홍해라는 거는 한문으로는 무지개란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아치 구조를 말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새로 들어가는 건축물의 구조를 우리나라 홍해 구조에서 따왔기 때문에 제목이 홍해였고, 그리고 또 홍해 구조에서 주는 그런 빛의 공간감, 지하로 들어가는 빛의 공간감, 이것들이 어떤 빛의 숲을 만든다. 그래서 제목이 홍해이고 빛의 숲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서소문 박 역사유적지 사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쪽에 이제 중앙일보 건물이 있고요. 여기는 종로학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성당인 약현성당이에요. 약현성당은 처음에 그 지어진 게 서소문박 유적지의 기념성당으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약현성당이 여기 있고, 지금 부지 밖으로는 경의선 철도가 매일 운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역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줄여지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막 시끄럽진 않고 가끔 이렇게 딸랑딸랑 이런 경적 소리 울리고 굉장히 의외로 되게 평온한 그런 철도길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지하에는 꽃시장이 있어요. 지금 주차장하고 꽃시장이 있어도 굉장히 큰 그 스트럭처가 이미 지하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어떻게 이 지하 스트럭처를 현재 그 새로 들어가는 기념성당이나 이런 뮤지엄 이런 그 프로그램과 만나게 하고 상부는 또 어떻게 그 기념공원으로 만드는지 그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이 위아래의 그런 건축 프로그램과 그 위에 공원 랜드스케이프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꺼번에 딱 설계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봤고 이게 공원 따로 밑에 건축 프로그램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고 봤어요. 지상과 지하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설계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지금 사이트의 전체 그 컨텍스트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약현성당이고요. 여기 이제 저희 사이트가 있고 큰 네모가 기념성당, 지하에 들어가는 기념성당 부분이고 빨간 네모가 거기에 부속된 소성당이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이 성당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게 그 천주교의 그 순교 성인, 그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천주교의 박해나 그런 것, 저는 천주교 신자는 물론 아닌데요. 그 천주교가 박해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런 역사가 단순히 그런 천주교만의 아픔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개항기라든지 근대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회현상이었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런 순교 성인들을 기리는 이 역사 유적지가 막 그 겉으로 봤을 때 뭐 십자가가 서 있다거나 종교시설의 냄새가 너무 나는 것보다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추모를 불러일으키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이게 천주교인들만을 위한 순교 성지가 아니라 비신자들도 같이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의 단면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천주교라는 종교 자체가 굉장히 그런 다른 종교와는 달리 굉장히 그 포용하는 그런 종교의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비신자들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을 다 이렇게 공강대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봤는데 마침 제가 설계를 할 때 약간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약현성당 주임 신부님의 그 말씀을 들을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맨날 이 공원에서 야외 미사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밑에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막 기차도 지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대요. 그래서 신도들이 너무 환경이 안 좋지 않느냐 야외 미사를 진행하기에. 근데 신부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런 되게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하는 이 미사가 난 너무 좋다. 왜냐면 현대인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는 바로 이런 것 같다. 온갖 막 소음과 냄새와 이런 환경에서도 딱 나와 그 하늘과의 관계 짓는 거. 예, 그게 바로 현대인의 종교 생활인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순교 성지는 정말 그 어디에 숨겨지지 않고 정말 그 도로 레벨에 딱 드러나야 되겠구나. 어떤 차폐나 이런 것들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설계할 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이 모든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공원과 그 성당을 만들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단면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주차장하고 꽃시장 때문에 굉장히 하부에 그 헤비하게 이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지금 빨간색 부분만 저희가 새로 만드는 구조였고 나머지는 다 기존의 구조를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전시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새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지하 3층부터 지상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념성당 공간, 층고가 한 16m 정도 되는 기념성당과 소성당, 그리고 요 지붕 홍해 구조, 요것만 저희가 새로 이제 인터벤션이 있는 거였고요. 이 홍해 구조가 바로 그 지형의 굴곡이 지상부에서는 그 굴곡 그대로 나타나서 메모리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홍해 구조가 위로 드러난 그 메모리얼이고요. 이렇게 오목한 부분들이 또 이제 배수구 역할도 해서 지상부의 그런 배수 시스템과도 다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저희는 이런 굴곡이 물론 너무 직접적으로 이 굴곡은 아픔이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위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추모의 염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요 쏙 들어간 부분에 이제 이런 그 유리 말하자면 그 빛 우물들을 만들어서 낮에는 글로 빛이 떨어지고 밤에는 지하에 있는 조명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야간에 이제 보이는 플랜인데 밑에서 올라오는 빛들이 이제 쭉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건축 프로그램은 다 지하에 있고요. 이제 위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램프가 쭉 내려가서 지하 3층의 성당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기념성당하고 소성당이 이제 지상으로 그 지붕이 드러나 있고, 이제 그 지상에서 지하 3층 기념성당으로 한 번에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요. 야외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2,000명 이상 그 신도들이 모이는 대규모 미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기념성당의 상부에서 야외 제대로 신부님이 서 계시고 바깥쪽으로는 쭉 그 신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경계부에 있던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다 레벨을 맞춰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바로바로 다 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서 그렇게 설계했었습니다. 이건 지상 이제 1층의 프로그램이고요. 원래 있던 주차장의 이제 구조를 다 거의 지켜서 지상 그 기념성당이 가운데 있고 이제 다 그 주변으로 프리 플랜으로 벽 없이 다 전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겠고요. 이거는 소성당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소성당 옆으로 생기는 전시 공간들의 모습이고요. 그 위에 그 아치 구조 위에 뚫려 있던 그 구멍들로 이제 빛들이 들어와서 전력 소모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 공간이 주는 어떤 그런 어두움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 3층에서 이제 모든 동선들이 만나고 기념성당 메인 입구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념성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하 3층에서 기념성당으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는 순간 이제 빛이 쭉 내려오는, 물론 이런 이렇게 빛이 풍부하게 차는 것이 매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조명으로 인한 어떤 항상 똑같은 그런 내부 공간이 아니라 빛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빛의 양이 바뀌면서 생기는 어떤 항상 다른, 그래서 매일매일 성당을 가도 매일 다른 그런 모습을 원했고, 그리고 이제 순교성인들이 돌아가실 때 보통 이제 참수형을 당했는데, 보통 죄인들은 이제 땅을 보게 하고 위에서 이제 목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 순교성인들께서는 항상 자기는 그 하늘을 보고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순교성인들의 마지막 장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빛이 내려오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좀 저희가 공관화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기념성당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당 위에 서 있으면 바로 옆으로 이제 되게 시끄러운 차길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는 막 되게 시끄러운 차도 지나다니고 기차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진정한 이제 도시 속에서의 메모리얼로 기능을 하도록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는 야간 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한성당이고요. 그래서 약한성당이라는 굉장히 그 기념적인 이미 성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큰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보다는 저희는 공원이 위주가 되고 지하에서 충분히 그런 공간감을 발휘하는 그런 기념성당을 만들고 싶었어요.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굉장히 그 마음에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마지막 프로젝트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요거는 조금 그런 어떤 대규모 지형이나 막 이런 일은 아니었고, SBS 방송국의 신사옥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스케일의 딱 도시 속의 그런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자연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만나는 어떤 빛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 딱 중간에 위치한 어떤 그 실내 정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자연의 그런 공간감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만들려고 노력했던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2년 전에 이제 완공되었고요. 상암동에 지금 그 미디어시티라고 언론사들이 지금 새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MBC, 뭐 YTN 또 SBS 지금 다 그때 상암동 그 미디어시티에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러닝맨도 여기서 찍었고, 이제 그런 SBS 지금 신사옥이고요. 이름은 프리즘 타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맡은 공간은 이제 그 1층 지상부에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된 요 외부 공간이랑, 그다음에 10층에 있는 실내 정원, 예, 그리고 그 여기 그 미디어 작가,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이 또 이제 파사드 디자인 같은 거 했는데, 그분과 같이 협업해서 여기 벽면에 그 미디어 아트 그린월, 예,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좁고 이렇게 긴 형태의 대상지예요. 그래서 설계하기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이게 또 북향이라는 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향은 굉장히 이게 해가 안 들고, 예, 그런 곳인데, 이 1층의 메인 로비가 북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좁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런 그 외부 공간 설계를 통해서 안팎이 더 넓어 보이도록, 지금 외부 공간도 되게 좁고 로비도 좁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어떤 연계를 통해서 더 넓어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재료를, 빛을 반사시키는 재료를 좀 써서 이 1층 로비가 최소한의 전력을 이용해서 조명을 좀 아끼고 낮동하는, 그런 밖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더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재료 스터디를 많이 했던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건축 기둥들, 그 기둥들과 이런 이제 나무들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저희가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주로 여기 이제 문이 하나 있고, 사람 그 SBS 그 방청객들이 나와서 쉬거나, 또 직원들이 나와서 쉬고, 또 뭐 PD 분들 만나러 온 그런 그 방문객들, 그런 사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휴게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슈라브 부케, 그러니까 관목 부케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12개 이런 관목 플랜터들이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사람들의 그 동선을 또 인도하기도 하고 휴게 공간으로도 쓰일 수 있고, 예, 그런 장치들을 만들었고, 이쪽에는 그 여기가 문화광장이라고 지금 이미 이제 광장화되어 있는 그런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이랑 완전히 분리는 아니지만 어떤 약간 공간의 차별성을 줄 수 있도록 그 물 흐르는 곳들 만들었고요. 수영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안팎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그 미러 폰드라고 말하는 그런 폰드를 만들어서 안하고 밖이 좀 연결돼서 더 확장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이제 안쪽에서 바깥을 보던 풍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팎이 다 연결돼 보이죠. 근데 중간에 유리 커튼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터가 마치 관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 봤을 때 로비가 그냥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낮인데 낮에는 조명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깥에 저희가 그 굉장히 그 리플렉션이 좋은 알루미늄 데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북향인데 햇빛이 반사돼서 1층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알루미늄 그 프로파일 데크를 이용해서 한 단 내려서 이렇게 물도 만들었고, 이 물 바닥은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로 해서 겨울에 이제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리플렉션 통해서 굉장히 그 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물의 바닥은 저희가 이렇게 몇 번 접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프로브 리플스처럼 물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고, 요 이제 브릿지들은 바깥에서 들어올 때 어떤 공간의 전이를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브릿지를 걸어서 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알루미늄 데크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원래 외국 회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공기라든지 또 외국에서 만들었을 때 하자가 나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발주처에서 우리나라 국내 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울산에 찾아보니까 우리 크루즈십 우리나라가 되게 선박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십에 들어가는 굉장히 고급 데크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주문을 떠가지고 데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데크를 실제 깔리는 것처럼 똑같이 밑에 하지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서울에서는 그대로 운반해서 조립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 데크가 어떻게 효용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름에 낮 동안은 빛이 반사돼서 이제 로비 쪽을 좀 더 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이슈가 요새 여름에 굉장히 집중 폭우가 많이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물이 건물 쪽으로 들이치지 않도록 보통 그 레벨을 높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경 쪽 땅 레벨보다 건물을 높이세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출입하거나 그럴 때 항상 경사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건물 쪽으로 물이 들어차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피하고 레벨은 똑같이 맞추는 대신 이제 그 알루미늄 그레이팅으로 다 물이 빠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물이 바로바로 오면 바로바로 밑으로 빠지고 대신 그래서 그 물이 건물 쪽으로 들이차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플랜터 중에 3개가 안팎을 연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3개만 그 상록수 관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우리나라가 겨울에 굉장히 관목이 흉할 수 있는데 겨울철에도 이 3개는 딱 그 파랗게 잘 살아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로비의 안팎의 관계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 거는 사실은 진짜 땅에 심겨진 거고요. 요거는 지금 화분 형태로 안쪽에 심겨진 건데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시고 배수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유지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만들 때 이런 플랜터 탑 부분이 레벨이 똑같이 만나고 이런 게 사실은 몇 번 좀 그 하자가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보수도 하고 좀 그랬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쪽에 그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이 꼭 마치 바깥에까지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원류 연못이에요. 이거는 그 전면부에 있는 물인데요. 우리나라가 항상 물이 겨울에 껐을 때가 문제거든요. 여름엔 정말 좋은데 껐을 때 막 그 배관 드러나고 옆에 엣지 있고 굉장히 흉하게 돼서 저희는 이거를 지금 물 껐을 때 사진이 없는데 엣지 같은 게 따로 없고요. 그냥 그 물을 끄면 이 옆에 바닥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같은 페이빙이에요. 그래서 같은 페이빙으로 포장하고 굽에만 물 빠지는 쪽으로 2% 정도 둬가지고 물만 딱 빠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겨울에 물이 꺼지면 그냥 보통 보행로처럼 보이는 그런 연못이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이제 연결되는 미디어 아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그린월을 되게 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외국에서 사진에서 보는 그런 그린월이 외부에서 될 수가 없거든요. 겨울에 이제 굉장히 흉하고 해서 저희는 플랜터를 다 짜서 거기에 이제 화분을 꼽는 형식으로 했고요. 화분에는 송악이라고 에버그린 그 상록의 식물이 심기는데요. 그래도 겨울에 되면 이게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겨울에 혹시 이제 좀 시들은 상태에서도 보기 좋도록 옆면을 다 이렇게 각도가 다르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빛의 각도가 다 다르게 반사되도록 그래서 식물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그 흥미로운 오브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이거는 10층에 있는 실내 정원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실내 정원을 만들 때 그 맥시멈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중 설계가 얼만큼 돼 있냐에 따라서 흙을 넣을 수 있는 그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나무를 원래 심지 않을 생각으로 설계를 하셔서 흙을 한 50cm밖에 못 넣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전체를 다 50으로 까는 게 아니라 한 10cm 부분부터 한 1m인 부분까지 지형을 만들어서
그 1m 쪽 많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높은 나무를 심고 낮은 부분에는 나무를 많이 안 심고 그래서 전반적인 하중의 밸런스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형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지형 설계를 하다 보니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산책하듯이 그런 지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높은 부분으로 쭉 산책을 하면 이제 높은 부분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무 사이사이에 이제 의자도 갖다 놓고 그래서 사실은 요 이제 10층 주변으로 회의실이 다 있는데 회의하다가 중간중간 나와서 이제 쉬는 공간으로 굉장히 잘 쓰시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신경 썼던 것은 이제 이 포장인데요. 어둡다 보니까 낮에는 조명을 안 하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네모난 스테인리스 스틸 각관을 10cm 깊이로 잘라서 언덕 위에 이제 놓은 다음에 그 위에 그 황토 포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화 황토랑 뭐 몰타, 그러니까 시멘트랑 섞어서 그거를 이제 뿌려요. 뿌린 다음에 굳힌 다음에 다 갈아낸 거죠. 그래서 갈아내서 이제 이 스테인리스 스틸 엣지가 반짝반짝하게 이제 약간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점은 식물이랑 만나는 이런 이제 엣지들이 별도의 이런 나무나 이런 엣지 없이 요 스테인리스 스틸이 그냥 그 자체가 또 그 경계 역할을 해서 굉장히 식재 부분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마지막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수 전략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협의의 의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고 특히 서울에서 일을 하니까 정말 산하고 물을 잘 다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특히 초반에 저희가 현상 설계 많이 했을 때는 산수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그거를 이제 이끌어 나갔었는데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자연적인 경험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체자연이라는 건데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산과 물이 주던 경험을 만들어낼 것이냐 인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는 지금 굉장히 그 광의의 산수 전략을 지금 계속 모든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리고 자연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은 나무랑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활엽수 낙엽 지는 나무랑 사시사철 똑같이 푸른 소나무가 서 있으면 사실 저희는 낙엽 지는 활엽수가 훨씬 자연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소나무랑 또 그 메탈이 같이 있다. 그럼 당연히 소나무가 더 자연적인 거고. 어떤 이런 자연적인 경험도 굉장히 상대적인 의미라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대캐피탈 그런 페이빙 같은 경우 포장을 보면 그냥 보통 때는 콘크리트 포장인데 이것이 또 비가 와서 물에 젖으면 어떤 그런 흙냄새 같은 것들을 또 유발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건조했을 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비해서 굉장히 자연적인 어떤 찰나의 그런 느낌을 또 주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유지되는 어떤 하나의 세팅이라기보다는 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자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좋은 공간을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5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감과 그런 것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자연이 많이 없는 이제 도시에 사는데 실생활에서도 자꾸 내가 이런 자연의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이제 매일매일이 좀 풍요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경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심으면 바로 막 어떤 모습을 소위 말해서 이미지가 탁 생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꽃을 심으면 꽃이 이렇게 싹을 트고,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싹을 트고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꽃을 필 때까지 일정 기간이 보통 걸리잖아요. 그래서 식생을 할 때나 아니면 공간을 구성할 때 그 건축가들은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딱 완결돼 있는 게 보이고 조경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의 조절을 어느 정도 일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급히 막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심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런 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지. 네. 좋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또 랜드스케이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네. 저 옆에 앉아서. 네. 네, 안녕하세요. 박윤진이고요. 뭐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아마 굉장히 저희 딜레마긴 한데 저희가 아마 약간 습관적으로 항상 어떤 곳에 가든지 이렇게 자연의 상태를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state of nature. 이게 이 테이블에서 사실 자연적인 게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자연적 경험을 줄 것인가 그걸 되게 고민을 합니다. 그거 이제 맞물려서 그 직물적인 자연을 보여줄 건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즉시 사람들이 이용할 때 직물적인 자연을 보여줄 건가 아니면 진짜 시간과 디자인해서 그런 프로세스적인 자연을 보여줄 건가 그걸 되게 사실 고민을 합니다. 근데 김수환님 설명하셨던 양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세스적인 자연입니다. 짓고 나서 당년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홍수가 왔을 때 굉장히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식생을 한 것도 이런 라이파리언 플랜트라고 이제 물가에 잘 자라는 식생을 하되 그 머드나 뻘이 이렇게 간섭됨으로써 약간 이렇게 식물 간의 전쟁을 좀 유발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육화된 땅에서 나는 식물들 그리고 강에서 나는 식물들이 어떻게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우리 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플랜트를 만드는 그 조물주는 아니지만 그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식생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저희가 뭐 마에스트로도 아니고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걸 한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이컬러지를 완전히 이렇게 습득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시나리오 정도는 저희가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대신 저희도 뭐 포퓰리스트는 아니지만 직물적인 자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오프닝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일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전략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수환이 얘기했듯이 아주 인공적인 호환 엣지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낸 오브제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하고 여기는 별로라도 그 대비를 통해서 전체를 좋게 하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엣지는 되게 좋아지고 어차피 벤치는 좀 약간 오래되고 사람들 이용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전체 안에서 약간 관계를 조정하는 게 그걸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마이스트로의 길이 아닌가.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과 아니면 또 직물과 같이 항상 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저희는 저는 이렇게 아까 김수환님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건축이냐 조경이냐 그거는 저는 사실 이렇게 물론 다루는 재료는 시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연적인 물성을 다뤄야 하고 자연과 견줘야 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구축하고 구성하고 조작한다는 아키텍트라는 속성이 공유하기 때문에 단지 그 공유되는 걸 어떤 미디움을 만나느냐의 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희도 이제 약간의 그런 건물도 만들고 있지만 훨씬 저희가 이렇게 유연함을 강요받아야 되는 그런 약간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소문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아까 김선생님 대처자연 말씀하셨지만 자연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콘크리트고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역설적으로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내리는 천공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긴 되게 저희가 디파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홍수랑 만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 대응하고 리스폰드하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건조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결과로서 떨어지는 빛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약간 이제 그런 아마 두 가지 딜레마 그거를 아마 저희 프로젝트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김수환님이 대체자연이라고 얘기했고 산수 전략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두 개의 딜레마가 다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제 딱 질문하신 그거에 저희도 대답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초기 효과 되게 중요시 하시고 특히 공무원분도 굉장히 중요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물이 흐르지 않을 때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래서 SPS 같은 경우에 아까 관목 주변으로 이렇게 둘렀잖아요. 플란타와 스틸러 엣지를 둘렀는데 그 대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목이
채 자라기 전에 굉장히 썰렁할 수 있으니까 이 관목이 없을 때에도 어떤 그런 그 알루미늄 에징이 되게 그 조형적인 어떤 공간의 오브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들이 동선을 다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던 없던 공간감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걸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화도 사실은 나무가 굉장히 그 자라기 전이었어요. 개장하자마자. 근데 이미 지형 같은 것들이 다 프레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가 있던 없던 그렇게 공간감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거기에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풍성한 자연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되게 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직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렇게 처음에 약간 빈 부분이 있던 설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더 좋아지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간혹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부 관계인데요. 가끔 이제 일도 오면 디베이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이게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게 부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자연에 그냥 의탁한다는 개념. 그냥 뭐 그렇죠. 우리 디자인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이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게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렇게 안 해야죠.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말을 잘해서 이걸 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처음부터 해피 포지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엔 좋지만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아마 역설적으로 저희가 아마 미국이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뭐 그랜드 캐니언, 뭐 요세미티, 뭐 그런 대역국 그런 거에 대한 대응하는 자연을 설계할 수 있는 아마 조건 주어진 아마 그 저희의 소속이 결정되었겠지만, 근데 저희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서울이라는 소속이 그냥 생겼어요. 저희가 오면서 그냥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설계가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얼마큼 한국의 자연에 의탁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결국 산수다.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이 되게 중요하다. 옛날에 그 옛날 서구의 그 공원이 산수의 그 서구의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에서 시작했듯이 우리나라 산수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점점 한 5년 6년 의탁해 보니까 야 이건 쉽진 않다. 물론 굉장히 작고 굉장히 다양한 자연이 있겠지만 서구의 그런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나 아키텍트가 모사하지 못하는 새로운 대체 자연적이 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서울 메트로폴리스란 굉장히 큰 밀도고 굉장히 밀도 많은 도시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자연이 될 것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의탁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더 인공적인 자연을 대변한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성성당이나 아니면 당연히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에 대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연스러운 자연에 대한 약간의 이렇게 좀 조크? 이제 이런 정도로 저희는 늘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안 해도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자연의 경험을 모사해서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거기보다는 이 공원 없는 서울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이라 이거죠. 자연적 조건에서 더 아티피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의도하지 않고 하건 간에 서울이라는 그런 아주 이렇게 자연적 경험이 적은 곳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찰나적인 자연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거로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얘기는. 네. 네, 저는 건축과 4학년 학생 김경관이라고 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보통 이제 건축가들이 건물을 설계를 할 때 건물을 다 지어놓지만 이제 인테리어는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할 때가 많고 조경도 또 조경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조율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마찰이라든지, 왜냐하면 건축가분들이 자기가 설계해 놓은 거에다가 무언가를 이제 더했을 때 그거에 이제 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들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 저희가 되게 고집이 세 보이나 봐요. 저희한테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일을 해보면 실력 있는 전문가들일수록 고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건축 정말 잘하시는 분, 또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 이런 분들은요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오픈마인드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새로운 거 하고 싶으시고 본인들 작품 좋게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아집을 부리고 싸우는 사람은 대부분이 실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니까 되게 고집이 기본적으로 있죠. 저희 둘도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어리고 경험 없을 때는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회사 다닐 때도 그랬었고, 뭐 윗사람 말 듣기 싫었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캐피탈 할 때도 황준희 선생님하고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니까 사이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워낙 또 인사이트가 좋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나 또 그쪽이나 좋은 작품을 하고 싶다는 공통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서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협업을 잘한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걸 질문하신 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제 대중화됐지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이제 근대에서의 콜라보레이션은 되게 볼링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는 볼링 같은 거였고, 지금은 아마 이렇게 핑퐁이나 테니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리스폰드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가 이제 공공 공간을 하면 그 심의 같은 거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심의에서 오는 의견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 프로젝트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기회를 다 저희가 좋게 만드는 건 저희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장애나 이런 것들을 탓만 하고 있다가는 사실 되는 게 없고, 우리나라가 되게 여러 가지로 재밌어요. 그런 작업 환경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키플랜이라는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는 조영우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조경을 하는 그런 팀과 인원이 있고, 또 건축 쪽인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인원을 구성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건축과 조경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또 그 안에서 각 어떤 분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되게 좀. 네, 저희가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건축 전공 직원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대상지를 받으면 이거는 다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뭐 이거는 건물이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비는 데가 너무 많아서 하나의 랜드스케이프로 설계가 안 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이제 다 해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만드는 게 이제 3D 모델을 먼저 다 만들고 시작해요, 사이트를. 그리고 지형도 3D로 먼저 만들고 그거를 이제 2D화해서 CAD로 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거를 뭐 CAD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그런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를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건축학 전공한 분들이나 뭐 디자인 전공한 직원들이나 그러니까 딱 흔히 말하는 이제 학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조경 전공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그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조경 전공한 직원들이 보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랜드스케이프를 하나의 어떤 토탈 엔티티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그런 관점들을 주기를 바라죠. 여기 저희 직원이 하나 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예, 그런 걸 기대하고 저희는 다양한 직원들을 뽑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또 저희가 모르는 것도 또 많이 얘기할 때도 있고요. 예.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더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 하나도 모르는 뭐 엔지니어다 직원이,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잘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못 보던 걸 보는 그런 인사이트를 되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아까 김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지금은 다 되게 다 플랫해졌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다 지금 3D 우리가 하던 이제 미디엄들이, 그러니까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페셔널 나의 전문 지식이라는 것도 되게 플랫해졌어요. 이제 엔지니어링 서포트 받고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가 더한다, 덜한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그리고 뭘 아무튼 저희가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중요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항상 처음에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많이 주목을 하거든요. 남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싸서 안 한다. 아니면 너무 신경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가장 레시듀얼 남겨진 것 그리고 관심 안 갖는 것. 그게 뭐 어떤 벤틸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남겨진 땅일 수도 있고 창고 같은 건물일 수도 있고 지하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햇빛이 안 되는 창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희는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아까 이제 표현하기에는 그 state of nature라고 자연의 상태 주어진 자연의 그 경험에 저희는 이제 아마 약간 그런 렌즈로 보니까 뭐 창가 햇빛도 안 들고 아주 조그만 드는 그런 창가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아무도 문제 거기서 하면 훨씬 시작은 어렵지만 굉장히 잘 풀리고 강한 아이디어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메인, 센터, 오브젝트 뭐 이런 거보다는 남겨진 것, 보지 않는 것, 잘 못 보는 것. 그런 걸 이제 사실 대부분 이유가 있는 게 싸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자본주의적 논리가 이제 있는 거죠. 거기는 당연히 메인 상권이 있고 뒷골목 상권이 있는데 당연히 집가나 이런 건 여기에 돈을 많이 들이게 되고 뭐 이제 그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근데 심지어 이제 얘기가 길어지만 이런 뒷골목 상권도 점점 자본주의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역자본주의적 논리죠. 이게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네 가능성이 생기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근데 왜냐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이런 어디언스를 만나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에서 좀 약간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또 기회긴 하니까. 네, 저는 아르코미중에서 일하고 있는 서가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체 자연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자연을 이제 구성하는 경우에 어떤 자연의 식생이라든지 순환의 원리를 이제 과학적인 어떤 기술에 기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계산 같은 걸 또 하시겠지만 아까 뭐 아룹 얘기도 하셨고 계산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저희 이제 예술가의 집 앞에 그 수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자갈이 깔려 있는데 이끼가 껴서 굉장히 자주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끼를 닦아내느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 어떤 자연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다시 청소를 해야 되고 인력이 투입돼서 그런 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어떤 계산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런 게 실패하는 경우 혹은 어떤 예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근데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도시 환경에 만들다 보니 그게 이끼가 끼고 청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산속에 그런 게 있으면 청소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이끼도 잘 안 끼고 이제 다 잘 시스템화 되는 건데 그게 한 시스템의 한 단면만 딱 갖다 도시에 놓다 보니까 자연이 주는 그런 기능도 안 되면서 경험도 주지 않고 메인테넌스만 필요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의 관심은 정반대의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데 기능이 자연적인 것이나 아니면 공간감이 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했던 리서치가 있는데 과연 자연의 경험을 주는 최소 단위가 뭔가를 봤는데 그게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치가 하나 있고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사람이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뭇잎 사이사이로 떨어지는 그런 빛의 산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늘이 주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이제 잠깐 느껴지는 뭐 나무의 냄새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이게 숲을 이루고 있거나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도시적인 환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마치 숲속에 들어가 있을 때 느꼈던 것들과 비슷한 경험을 이제 잠깐 주는 거죠. 어차피 도시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자연을 감상할 시간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저희의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건데 원래 보니까 당인리나 이런 것, 당인리 발전소나 뭐 이런 것들도 겉보기에는 전혀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곡선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연형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자연의 경험을 더 오래 하게 하는, 여름엔 더 시원하게 만들고 겨울엔 따뜻하게 만들고 해서 어떤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자연의 경험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자연적인 모양을 위해서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게 저희의 사실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실패해서 막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조심해야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이런 섹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화에서 양화환경공원에서 머드 그 진흙 쌓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액을 많이 이렇게 줄여서 서스테이너블하게 했는데 사실 뭐 예전에 뭐 한 30억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는 한 3천만 원밖에 그 정도 그냥 혁기적으로 줄였지만 과연 우리 때문에 잡을 잃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잡 크리에이션 안 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또 다른 우리가 생각 못하는 사회적 기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일에 지금 소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고. 네. 이번 작업 중에 양화 프로젝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게 그 모티브가 된 게 옛날 그림 보고 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다른 뭐 홍해나 이런 다른 작업들도 이렇게 되게 저는 오늘 이 조경 관련된 강의를 처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상적이긴 했는데 옛 그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 되게 보기에도 아늑해 보이고 자연스럽고 어떤 인위적인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옛 전통을 요즘 이렇게 현대 뭐 설치 미술이나 다른 미술 쪽에서도 많이 모티브로 따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조경 쪽에서도 항상 그런 전통적인 거를 염두에 두고 그쪽에 뭐 어떤 영감을 받으시는 건지 그런 연결고리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전통을 해석하고 차용하는 방법이 되게 다 다른데요, 디자이너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막 그런 뭐 태극무늬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태극무늬 쓰시고 뭐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되게 문자 그대로에 차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 현대캐피탈의 그 다리에 안상무늬 같은 굉장히 그냥 직설적인 차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대규모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한 것처럼 그런 그 겸재 선생님께서 그리는 것처럼 그 봉우리와 물이 바로 만났던 그런 관계들 그런 관계를 그냥 재현하는 정도의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전통 해석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공간 자체가 좋다 할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100년 전 사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굉장히 100년이 짧은 시간인데 근데 이제 100년도 안 된 시간 동안 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경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좀 불러오고 싶었던 거예요. 공간 경험으로서 똑같진 않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전통을 해석하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모두가 다른 식으로 전통을 해석을 하니까 뭐 한중일을 주로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뭐 중국 정원은 어떻고 일본 정원은 어떤 데 비해서 우리는 어떻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예. 네, 뭐 저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식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의식하진 않고. 근데 그 양화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제 그림은 저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저 안에 저렇게 만들기 위한 이렇게 자연의 기능이 있거든요. 저렇게 기능이 되려면 지금 있는 것처럼 상류 하류에 있는 한강 댐이라고 그러죠. 저희를 보가 없어져야 되고 팔당댐이 없어져서 모래 유입이 충분히 돼야 이제 저런 랜드스케이프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강 거의 운하나 마찬가지거든요. 위아래가 다 컨트롤돼 있기 때문에 자연의 강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접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접신물에 찰랑찰랑 물이 넘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유동하는 거는 이제 뻘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많은 그 정책 위반자들이 그 모래로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자고 예대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이거는 기능적으로 너무 힘든 거고 그 두 개의 댐을 이렇게 부시지 않는 한, 댐을 박살내지 않는 한 되게 쉽지 않은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과거의 경험을 불일으키려면 결국 뭐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 그 지형을 가지고 해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이제 불러일으키려고 한 거고. 저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관, 우리가 예전부터 자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어떤 재현이나 복원보다도
사실은 그때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관이 많이 왜곡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막 그런 풍류나 그런 문화가 왜곡되면서 우리가 꼭 밖에 나가 뭔가 고기 구워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꼭 볼 게 있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요새 너무 막 체험의 홍수인데 원래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조상들은. 그러니까 그냥 가서 되게 경치를 보고 뭐 이제 이런 굉장히 그야말로 지금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 피크닉 하던 거 있잖아요. 뭐 르네의 그런 풀바디의 점심? 사실 그런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좋은 데 가서 그냥 대나리 보찜에서 풀러서 간단히 먹고 경치 즐기고 그런 문화였거든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시 짓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근대화 지나고 이러면서 왜곡되다 보니까 막 나가면 뭔가 꼭 해야 되고 애들 막 놀아야 되고 줄 서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좀 옛날로 좀 돌아가서 자꾸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가 자연을 즐겼던 방법 그런 걸 좀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